안녕하세요. 강미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PM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대학생분들이나 신입 PM분들께 PM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4년차 프로덕트 매니저고요. 지금은 우아한 형제들에서 6년째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팀은 배민 공통 서비스 기획팀입니다. 다양한 도메인을 맡고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배민앱의 메인홈을 만드는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오너로 일했고요. 창업 경험도 있습니다. 대학교 전공은 멀티미디어 과학이라고 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앱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PM이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한 7, 8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직장에서 서비스 기획자를 프로덕트 오너라는 역할로 재정의하면서 오너십 있게 일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도 서비스 기획자로 부르다가 22년 전후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역할을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영에 있는 모든 분들은 모두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덕트 매니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미 많은 매체나 책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필드에서 서비스 기획과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세 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호한 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동안에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이나 개별 역량들을 정의해 오면서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프로덕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중간중간 프로덕트 오너나 서비스 기획자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PM에서 핵심 역할은 총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비전 설정과 전략 개발인데요. 시장 분석과 사용자 니즈를 기반으로 제품의 장기적인 목표랑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팀이라고 쓰인 것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칭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이 제품과 기능들이 어떤 목표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로드맵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떻게 사용자에게 제품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특히 시장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 재조정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관리인데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스테이크홀더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와 외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조직 내에는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인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나의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B2C 고객과 B2B 고객 모두를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면 고객, 사장님, 라이더가 모두 이해관계자고요. 지자체와 정부 같은 기관도 이해관계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다 좁혀본다면 기획팀 외부에 있는 개발팀, 디자인팀, 사업팀 등 외부팀의 요구사항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들이 포함돼요. 세 번째로 기획 및 실행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PM으로서 기초 체력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사용자 요구사항을 구체화해서 기능을 기획하고 개발이나 디자인, QA 등 다양한 팀들과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전체적인 책임 범위를 말합니다. 이건 커리어를 시작하는 1년차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PM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정말 기초 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고 있고, 어떻게 프로덕트를 잘 기획하고, 잘 실행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노하우들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분석 및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출시한 이후에 데이터를 보면서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제품 발전 등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데이터 분석의 측면일 수도 있고요. 고객 보이스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성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성적인 의견들을 통한 정량적인 수치까지도 정량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정성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리뷰나 고객 보이스 등과 더불어 사용성 테스트라든지 유저 리서치와 같은 별도의 리서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받아들인 피드백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역할을 하나의 제품에서 모두 발휘하는 게 PM에게 기대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회사마다 조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PM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장과 고객을 발굴하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 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프로덕트 오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 설정이나 전략 개발을 전략팀이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도 있고요. 이해관계자 관리도 상위 조직장이나 회사 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별도 전문 부서들을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성과 분석 및 개선은 데이터팀, 인사이트팀 등을 통해서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획 및 실행만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것만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획자 역할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나 사업의 성장 속도, 도메인의 성숙도 등이 반영되어 PM이 하는 역할들이 회사마다 다르게 정의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획 및 실행 관리는 어느 회사나 어느 연차나 서비스 기획,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가 공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PM의 핵심 역량은 앞에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들을 보유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정의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하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한된 리소스와 시간과 그리고 제품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역량입니다. 때문에 약간 퍼즐을 푼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문제도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해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단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신입 PM분들 같은 경우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나 리더, 선임 PM 등을 통해서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을 이끌어내는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파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스펙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급하게 익스레이징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부분들을 가져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성장을 돕는 스킬도 필요해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얼마나 뛰어났느냐에 따라서 일을 되게 잘하는 PM이다. 스펙 기획만 잘하는 PM이다 정도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저연차 때부터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나가거나 아니면 선배나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관찰하며 천천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좀 나서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연차가 되는데 그런 역량을 보여주면 PM으로서의 경쟁력이나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및 사용자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제품 니즈를 깊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잘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잘 이야기하는 고객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사용자들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아니라 오프라인 경험들에서 이런 트렌드를 가져가더라도 이런 것들까지도 좀 깊게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약간의 통찰력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능력인데요. 요즘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워낙에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을 정석처럼 여겨지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까지가 PM의 핵심 역량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분석은 반드시 차트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시장과 사용자의 이해 전반처럼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배경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는 의사결정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 PM들이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턴 PM이나 신입 PM 분들의 온보딩을 도울 때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들은 회사가 저에게 어떤 일을 잘 하기를 기대할까요? 라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직장 혹은 시니어 PM으로서 신입 PM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들이 좀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신입 PM이 입사했을 때 어떻게 살펴줘라 라는 이런 업무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프로젝트 운영과 개선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발굴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고 자주 기회가 주어지기는 할 텐데요.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기존에 알려졌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개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로서 보는 것들보다 훨씬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발굴하기보다는 이미 백로그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업무에도 적응하고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경험들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운영 예산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입 PM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문서에 잘 반영하고 전파하는 것까지가 신입 PM에게 바라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M 역할로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담당 부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다 파악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따라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신입 PM에게 기대하는 것은 잘 듣고 오고 그리고 전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어떤 것들은 반영하고 어떤 것들은 반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작게 그리고 여러 번 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기획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이해관계자 부서에게 전파를 또 해드려야 해요. 그러다 보면 개발 리뷰를 다시 여러 번 해야 될 때도 있고 디자인과 새로 협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스펙에 대해서도 다시 운영부서에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런 업무 참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들까지도 해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경과 목표를 이해하는 건데요. 이제 신입 PM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방향성, 전략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과제들을 진행할 때에는 큰 그림이 어떻게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 되게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배경이 딱 단순하게 운영 계산건이야 라고 주어졌을 때 이거는 무슨 과제지? 어떤 배경이나 요구 사항들이 있는 거지? 목적은 뭐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개선하라고 업무를 받게 되면 이것의 배경은 뭐예요? 어떤 목적 때문이에요? 이걸 하면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과제가 전체 큰 그림에 얼라인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갖는 거를 기대합니다. 종합해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도 배경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담당 부서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신입 PM에게 기대하는 업무 역량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준다고 하면, 아, 정말 일 잘하는 PM이구나 하는 잠재력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신입 PM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한히 많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로서 쓰다 보면, 아, 이거 불편한데? 아니면, 아, 저건 저기 뭐 되게 잘 되는데 여기는 왜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품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산하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과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있지 않은지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만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운이 좋아서 리소스가 적당히 있고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주어져 실제로 액션을 해보는 경우들도 물론 많아요. 하지만 너무 아이디어 발산만 있다면 약간 신중하지 못하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제품과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걸 전제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제품과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훨씬 더 채택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공자가 아니라면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생각보다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용어지? 막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기 때문에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려고 프로그램을 공부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발 언어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그게 전체 제품과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는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부하기보다는 실제로 설계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책들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구나 정도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산출물을 추구하는 건데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문서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이런 기획서 같은 문서를 중간중간 공유하는 거를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방향 설정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로 하기로 했던 그 완료일까지 혼자 계속 고민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 방향성을 체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이 문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쓰다 보면 뭐 이런저런 자료 조사 덧붙이고 스크린샷 찍은 것도 넣고 막 이렇게 내용이 엄청 불어나기도 하거든요. 이 전체 내용이 이 문서를 쓰는데 적합한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면서 보다 컴팩트하고 심플한 문서들을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공유하지 않는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수가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발자나 디자이너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맞을까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일을 하면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에 의존하는 건데, 앞에서 계속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기획에 대한 방향성 같은 거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기획 의도나 방향성,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에 데이터가 근거로서 활약하는 역할로 가져가야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데이터를 보고서 기획의 구도를 짜맞추거나 방향성을 바꾸거나 목표를 조정하는 경우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는 알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는 건데 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P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 의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으면 나의 주장들이 좀 더 단단해지겠구나 했을 때 데이터를 첨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음으로는 신입 PM분들의 떨어지는 이력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영에서 인턴 채용을 진행한 적이 있고, 그때 대략 수백, 수천 개의 지원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인턴에는 대학생부터 1, 2년 차의 경력자분들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떨어지는 이력서들의 공통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5가지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신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 회사에 가고 싶다가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네카라쿠베에 가고 싶어요.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아무리 특출나다가 하더라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서비스가 정말 애정이 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 내가 앞으로 이걸 쓰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주고 싶다. 이것처럼 서비스 자체, 제품 자체에 대한 경험이나 이익을 많이 어필할 때 이제 이력서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PM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특히나 대학생분들은 제품 기획이나 프로젝트를 안 해보신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상의 경험들도 PM으로 일했을 때 제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프로젝트 전체 상황에서 PM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그 역량이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하지 못할 때, 어, PM이 아니라 다른 직군으로 뽑는 게 더 어울린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너무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 디자인 화면을 구성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PM의 역할을 했지만, 없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 했던 일들을 다 짜맞춰서 업데이트를 하면 임팩트가 좀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있었던 일들을 PM의 역할과 연결을 못 시켜서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것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경험과 경력을 그냥 나열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M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 나는 이걸 통해서 PM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할 때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의 강점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굉장히 눈길을 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서는 PM 자체로서의 강점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역량, 앞에서 말했던 3가지가 있었죠.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 운영 개선에 대한 역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배경과 목표를 잘 이해하는 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역량인데 이 역량들을 어떻게 그냥 가지고 있고 회사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설명하는 거를 실패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특정 스킬을 강조하는 경우, 예를 들면 유저 리서치를 엄청 많이 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증이 있다. 이런 경우, 특정 스킬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다른 팀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왜 뽑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역량이 다 있고 이런 것도 알파로 가지고 있어요 할 때 알파가 되지만 본체가 없이 알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잘하는 게 핵심 역량이 되는 조직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원서 자체의 완성도가 부족할 때입니다. PM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작문 능력이나 논리성, 구체성을 좀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냥 해왔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하는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잘 느껴지고 구성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상의 경험들, 그리고 나의 역량들,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전부 잘 드러났을 때 완성도가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우리 회사랑 되게 핏이 잘 맞는 분이겠구나. 라는 것들이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인턴 PM분들 중에서 합격하신 분들의 세 가지 특징을 좀 가져왔어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내가 어떤 PM으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게 PM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PM과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PM은 이런 회사에선 이렇게 일하고 저런 회사에선 저렇게 일하니까 이 회사는 아마 이렇게 일할 거야 라는 가설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걸 가설을 기반으로 이 역량을 좀 어필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생각했던 PM에 대해서 이 회사는 이런 PM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의 역량과 연결이 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냥 저희 서비스 뭐 써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냥 앱 자주 써요 정도로만 멈추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불편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너무 좋았는데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써보지 못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까지 어떤 거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조사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제품도 정말 많이 써보셔야 되는데 이 많이 써본다는 수준은 삼시세끼 배민을 시켜 먹어봤어요 이상으로 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서비스들을 직접 경험해보시고 아, 지면별로 이런 차이가 있구나. 화면 구성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건 나에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까지도 더 깊게 기획자의 눈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내가 이 PM으로 일하는 게 내 전체 커리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득을 좀 더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업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유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험들을 쌓고 싶다. 그리고 이 이해한 고객을 바탕으로 온라인의 경험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지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런 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팀에서 일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까지도
상상이 좀 돼요. 그래서 잠재력 같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 계획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커리어 전체에서 이 팀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게 나에게 어떤 씨앗이 되는지를 설득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PM으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오세요. 보통 창업 동아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HCI를 전공하거나 개발을 전공하거나 데이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통 PM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내가 PM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경쟁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글거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정말 잘해요라는 거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면접 과정도 풍부해지고 이력서를 잘 강조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스펙이겠죠. 이 세 가지가 합격하는 이력서라고 알려드렸지만 PM의 커리어에 맞게 스토리를 짜임새 있게 스펙을 쌓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특히 저는 대학생 때 대외 공모전 같은 것에 참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취업 스펙이 전무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분들에게 특히 스펙을 쌓지 못하신 분들에게 추천해주는 PM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경험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PM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기능을 만드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다른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해결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내가 불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주러 출동하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 특히 내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밥집 사장님은 김밥을 말면서 매번 일회용 장갑을 벗으면서 어떻게 전화를 받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를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팀 프로젝트나 공모전이나 해커톤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친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인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 친구의 문제를 파악했고 내가 도와주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스토리라도 잘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주는 일련의 과정에서 PM으로서의 역량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과 팀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데 여기서 팀 프로젝트라고 함은 개발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거랑은 좀 달라요. 긴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그리고 갈등 조정, 의사결정, 이런 내용들을 경험해보는 거거든요. 특히나 대학교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무임승차 같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 조직에서도 엄청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구성원 중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 대학교에서는 빼고 가고 교수님한테 이럴 수 있지만 조직에서는 그렇게 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이해해주고 어떻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덜하는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싸우는 사람들의 갈등도 조정을 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액션 아이템을 해보자라는 것까지 제안하는 나아지는 경험을 좀 해보는 것, 그것들을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팀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이해관계 갈등 조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문제일 때 내 화는 화가 나서 어쩔 수가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도 그 상황에서 조정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양쪽에서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해보거나 조율해주는 것들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훈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글쓰기인데요. 의도를 담아서 설득하는 전략을 가지는 글을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토론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도 되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PM으로서 쓰는 대부분의 문서들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장을 읽더라도 개발자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하나, 그리고 동사나 목적어 같은 거에 대한 누락 없이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읽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쓰는 글쓰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연습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보고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 오빠 언니들한테 한 번씩 읽어봐 라고 해보고 네가 읽어본 걸 나에게 다시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내가 의도한 것과 굉장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서 오해가 있었고 그러면 이 전체 맥락에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GPT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GPT에게 텍스트를 주고 오해할 만한 포인트를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수정했을 때 내가 전할 말이 다 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훈련을 해보시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공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팀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지 간에 모든 PM에게 필요한 역량들과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굳이 PM이 아니더라도 개발이나 디자이너로 가더라도 필요한 역량들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스킬들이기 때문에 어떤 직무를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대학생 때 훈련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읽어보실 만한 책들을 좀 추천드리려고 해요. 이제 대부분 프로젝트 오너나 프로젝트 매니저만 딱 써져 있는 책들만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PM분들이 읽고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은 그런 타이틀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추천드린 5권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깊게 한번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키자라기 같은 경우에는 PM 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동료들과 협업할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같이 성장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PM의 기초적인 역량을 좀 더 키우고 팀식, 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5권은 꼭 한 번씩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겼다고 하면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책, 이런 것들도 좋지만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주는 책들도 좋아요. 아니면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자체에 대한 책들도 있고요. 제품에 대한 책들도 있고 글쓰기 자체에 대한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내가 PM이 된다면 어떻게 일해보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의 모습, 롤모델 같은 게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시면 정의하실수록 나에게 굉장히 큰 커리어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니어 PM분들 아니면 예비 PM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Q&A로 가져왔습니다. 2가지 질문은 같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PM의 의사결정은 PM 혼자 내리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많은 실무자들의 의견, 그리고 경영진들의 인사이트, 그리고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보통 하게 돼요. 개발에서 감수가 가능한 수준은 노운 이슈라고 부르는 형태로 저희가 감안을 하고 나중에 배포 후에 핫픽스를 하자 이런 식으로 대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유관 부서들과 함께 리스크 대응 전략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리스크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측 가능한 것들은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토론해 보시고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디자인 개선이나 기능 업데이트가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데이터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밀하지 않더라도 기능 출시 후에 매출이 증가했다 같은 후행 지표, 비즈니스 지표로도 연결해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A/B 테스트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일정 내 개발 구현 가능성과 유저에게 적합한 기능 중에 무엇을 더 중점에 두고 결정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능 개선은 비즈니스 목표를 위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일정 내 개발 구현 가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영향도는 낮지만 사용자에게 필요한 개선은 유저에게 적합한 기능을 우선하기도 합니다. PM으로서 어려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PM으로 일하는 단점에 대해서는 PM은 본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못 해냈을 때 '아 나는 PM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챙겨야 하다 보니까 구멍이 날까 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내야 하고요. 대신에 이런 환경에서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고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동료분들과 협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SQL을 배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회사마다 데이터 구축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데이터 분석가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들도 있고요. SQL을 배웠어도 쓸 수 없는 환경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어떤 구조로 일하는지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A 같은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보편적인 사용법 정도는 배웠을 때 기본적인 이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 도움도 되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그 이외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이걸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형태로 단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PM의 커리어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큰 회사의 PM으로 취업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PM으로 일하고 싶다면 큰 회사에 가는 것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협업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료들 간에 어떤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되게 뾰족하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프로덕트 오너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권한 범위가 굉장히 넓은 스타트업에 가서 일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 좀 더 주도적인지 아니면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일을 좋아하는지와 같은 일하는 스타일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PM의 전문성은 어떻게 갖춰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되고 잘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느껴서 계속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문성은 되게 복잡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성이 반드시 특정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을 키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어,
세 번째로 PM 채용 공고를 보니까 대부분 3년 차 이상만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신입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3년 차 이상 공고에 지원을 해보셔도 됩니다. 채용은 인력에 대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거든요. 이 자원은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 TO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데 팀에 필요한 사람보다 너무 고스펙에 가진 사람은 팀이 필요한 업무에 맞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낮은 연차에 지원하면 대부분 떨어져요. 하지만 낮은 연차는 높은 연차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가 낮은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채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3년차 이상의 공고에도 계속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PM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APM은 Associate Product Manager라고 해서 PM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PM의 비서의 개념은 아니고 PM이 업무가 워낙 많고 넓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일부의 업무를 맡거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정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APM으로 일하면서 PM의 일 전반을 배울 수도 있고 PM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